1985년 한 켤레의 신발이 농구 역사를 바꿨습니다. 나이키 에어 조던 1. 마이클 조던의 발에 신겨진 이 빨간 운동화는 NBA 규정 위반으로 경기 때마다 $5,000의 벌금을 물어야 했죠. 나이키는 이 벌금을 기꺼이 냈습니다. 논란은 곧 돈이 되니까요. 지금 리셀 시장에서 오리지널 에어 조던 1은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어떤 건 1,000만 원이 넘죠. 전 세계 스니커헤드들이 꿈꾸는 성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80년대에 생산된 그 오리지널 조던의 신발 깔창을 들춰보면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BUSAN. 부산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마이클 조던이 슈팅을 하고 덩크를 날리던 그 신발. 그걸 만든 건 시카고의 최첨단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부산 사상공단의 여공들이었죠. 이게 조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0년대 전 세계에서 팔린 나이키의 70%, 아디다스의 60%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리복, 뉴발란스, 푸마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들의 신발이 모두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10대들이 신던 신발, 유럽 축구 선수들이 신던 스파이크, 올림픽 육상 선수들의 러닝화. 전부 부산 제조였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신발 생산 기지. 전 세계인의 발을 책임졌던 도시.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뒤에 숨겨진 부산의 눈물과 땀, 그리고 자부심의 역사를 말이죠.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전국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구 40만의 소도시가 단 몇 달 만에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변했죠. 사람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먹어야 했고 입어야 했고 무엇보다 신을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부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고무 가공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쟁 전 부산에는 동양고무, 부산고무 같은 작은 공장들이 있었죠. 이들은 주로 고무신을 만들었습니다. 고무신. 지금 세대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당시엔 가장 중요한 신발이었습니다. 값싸고 질기고 물에도 강했으니까요.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후반 부산의 고무신 공장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전국 고무신의 80%가 부산에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들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운동화가 들어온 겁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운동화를 보고 부산의 기술자들은 깨달았죠. 아, 이게 미래구나. 고무신 만들던 기술로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악했습니다. 밑창이 쉽게 떨어지고 모양도 이상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미군 부대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운동화를 주워다 뜯어보고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 중반 드디어 제대로 된 운동화가 나옵니다. 화승, 국제상사, 사마고무.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때 태어났습니다. 1964년 화승이 최초로 운동화를 수출합니다. 일본으로 간 그 신발은 한 켤레에 한 달러 50센트. 턱없이 싼 가격이었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가 옵니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부산의 신발 공장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세금 감면, 저리 융자, 부지 제공. 부산 사상공단, 언군공단이 조성되고 그곳을 신발 공장들이 빼곡히 채웁니다. 1975년 부산의 신발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5년 뒤인 1980년엔 10억 달러를 넘어서죠. 고무신 만들던 도시가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대의 신발 수출 기지가 된 겁니다. 1980년대 부산 사상공단의 아침은 장관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공장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10대 여공부터 50대 아주머니까지. 미싱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에만 500개가 넘는 신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개가 넘었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15만 명. 부산 인구의 5%가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한 여공의 증언입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점심시간 빼고는 쉴 틈이 없었죠. 손이 자동으로 움직일 정도였으니까요. 한 달에 5만 원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이었어요. 시골 부모님께 3만 원 보내고 나머지로 살았죠. 지독한 노동이었지만
그들에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발이 미국으로 간다는 것, 세계로 나간다는 것, 그게 자랑이었죠. 당시 부산 공장들의 생산 속도는 경이적이었습니다. 하루에 공장 하나당 평균 5천 켤레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공장은 하루 1만 켤레 이상을 찍어냈죠.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처음엔 싸구려 취급을 받았지만 1980년대 들어 부산 제품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불량률 1% 미만, 납기 100% 준수. 이런 수준은 당시 미국이나 유럽 공장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한국인 특유의 손재주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절실함이었습니다. 잘 만들지 못하면 주문이 끊긴다. 주문이 끊기면 공장이 문 닫는다. 그러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 절박함이 완벽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한 공장 사장의 말입니다. 밤 11시에 집에 가면 새벽 2시까지 설계도를 봤어요. 어떻게 하면 실밥이 더 고르게 들어갈까, 밑창이 더 잘 붙을까. 그것만 생각했죠. 경쟁사는 부산 안에만 수백 개였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끝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력. 1980년 부산의 신발 공장들은 드디어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올라섭니다. 이제 단순히 싼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디자인, 특수 소재,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프리미엄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미국 회사가 부산을 주목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저 그런 중소 브랜드였던 나이키가 말이죠. 1974년 오레곤 주의 작은 신발 회사 나이키의 직원 한 명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당시 나이키는 일본 회사 오니츠카 타이거의 미국 유통을 하다가 독립한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자체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공장이 없었죠. 일본은 이미 인건비가 비쌌고 대만은 품질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부산 공장을 둘러본 나이키 직원은 충격을 받습니다. 가격은 일본의 절반인데 품질은 거의 비슷했으니까요. 거기다 납기까지 정확했습니다. 1975년 첫 계약이 체결됩니다. 국제 상사가 나이키의 첫 한국 파트너가 됐죠. 주문량은 5만 켤레. 당시로선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국제 상사는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6개월 납기를 4개월 만에 완성했죠. 나이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로 주문이 폭발합니다. 5만 켤레가 10만이 되고 10만이 50만이 됩니다. 국제 상사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자 화승, 사마, 태광 등 다른 부산 공장들도 나이키와 계약을 맺습니다. 1980년이 되자 나이키 신발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82년 운명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나이키가 새로운 농구화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에어 조던이라는 이름의 신발. 신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과 계약하고 그의 시그니처 신발을 만들기로 한 거죠. 문제는 디자인이 너무 복잡했다는 겁니다. 빨강과 검정의 투톤 컬러, 에어쿠션이 들어간 밑창, 특수 가죽 소재. 당시로선 매우 까다로운 스펙이었습니다. 나이키 본사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을까? 그들은 부산을 택했습니다. 태광산업이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 샘플 제작만 10번 넘게 했죠. 나이키 디자이너들이 부산을 오가며 수정을 요구했고 부산의 기술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1984년 가을 드디어 첫 에어 조던 1이 생산 라인에서 나옵니다. 부산 사상공단의 한 공장에서 말이죠. 그 신발을 신고 마이클 조던이 NBA 코트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됐죠. 1985년 한 해에만 에어 조던 1이 100만 켤레 넘게 팔렸습니다. 그중 80%가 부산에서 만들어진 신발이었습니다. 부산의 신발 공장 노동자들은 TV로 조던의 경기를 봤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발을 신고 덩크를 날리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한 여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던이 슛 넣을 때마다 우리가 만든 신발이구나 싶어서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에어 조던의 성공 이후 나이키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을 부산이 떠받쳤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전 세계 선수들이 신었던 나이키 신발. 대부분 부산 제조였습니다. 부산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신발 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절정의 순간 이미 위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부산 공장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1980년대 중반 나이키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주문량은 늘리면서 단가는 깎으려 했죠. 한 공장 사장의 증언입니다. 나이키 바이어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이번 시즌 물량은 작년의 2배인데 단가는 10% 내려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다른 공장으로 돌린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안 받으면 공장 문 닫아야 하는데. 브랜드들은 부산의 공장들을 철저히 경쟁시켰습니다. 같은 주문을 여러 공장에 나눠주고 누가 더 싸고 빠르게 만드는지 비교했죠. 경쟁에서 진 공장은 다음 시즌에 물량을 못 받았습니다. 더 악랄한 건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나 물량 변경이었습니다. 어떤 공장은 100만 켤레 주문을 받고 원자재를 미리 구매했다가 생산 직전에 50만 켤레로 줄인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들어온 원자재는? 그건 공장 책임이었죠. 불량이 나오면 가차 없었습니다. 0.1%라도 불량률이 높으면 해당 로트 전체를 반품시켰습니다. 물론 배상도 공장 몫이었죠. 한마디로 의뢰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갑질이 한국의 기술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부산의 사장들과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분량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출까? 그렇게 개발된 기술이 수십 가지입니다. 특수 접착제로 밑창을 붙이는 기술, 가죽을 재단하는 자동화 기계, 미싱 속도를 2배로 높이는 기법, 에어쿠션을 정밀하게 삽입하는 기술. 1980년대 말이 되자 부산의 신발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서 세계 유일의 수준에 도달합니다. 나이키 본사 엔지니어들이 부산으로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어떤 기술은 부산의 장인만 할 수 있는 수작업이었습니다. 기계로는 불가능한 오직 사람의 손끝 감각으로만 가능한 작업이었죠. 한 기술자의 말입니다. 밑창과 겉창을 붙일 때 접착제 양이 0.1mm만 차이 나도 신발이 뒤틀립니다. 그걸 손으로 느껴야 해요. 20년 이상 해야 감이 오죠. 기계는 못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장인들이 부산에 수천 명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세계 최고의 신발이 탄생했죠. 1988년 한국의 신발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당시 한국 전체 수출의 10%를 신발이 차지했습니다. 그중 80%가 부산에서 나왔죠. 부산은 자타공인 세계 신발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오른 순간 추락도 시작됩니다. 1990년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섰고 임금도 빠르게 올랐죠. 이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발 산업에는 치명타였습니다. 1980년에 한 달에 5만 원 받던 여공이 1990년에는 3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6배가 오른 거죠. 공장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공장에 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3D 업종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나이키는 냉정했습니다. 1989년 나이키 본사에서 한국 공장들의 통보가 옵니다. 내년부터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너무 비싸졌다는 것. 대신 그들이 선택한 곳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었습니다. 인건비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됐죠. 1990년부터 주문이 급격히 줄기 시작합니다. 1992년이 되자 나이키 물량의 절반이 동남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부산의 공장들은 겨우겨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990년 부산에 500개였던 신발 공장이 1995년엔 200개로 줄었습니다. 5년 만에 300개가 문을 닫은 겁니다. 15만 명이던 노동자는 5만 명으로 줄었죠. 한 노동자의 증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모이라고 하더니 다음 주에 공장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20년을 일했는데 한순간에 끝이었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죠. 그 후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텅 빈 공장들이 부산 곳곳에 남았습니다. 녹슨 미싱기계, 먼지 쌓인 작업대, 깨진 유리창. 한때 수만 명이 땀 흘리던 그곳은 유령 공장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브랜드들이 동남아로 간 이유가 싼 인건비였지만 기술은 여전히 한국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공장들은 복잡한 신발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산의 기술자들을 데려간 겁니다. 베트남 공장의 공장장은 한국인, 생산 관리자도 한국인, 기술 책임자도 한국인, 심지어 현장 반장급까지 한국인을 뽑았습니다. 부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고 베트남으로 건너갔죠. 어떤 이는 가족까지 데리고 이주했습니다. 한 이주 기술자의 말입니다. 부산에선 공장이 문 닫았는데 베트남에서 연봉 2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갈 수가 없었죠. 베트남 노동자들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부산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요. 묘한 기분이었어요. 결국 우리 기술로 우리 일자리를 없앤 거니까요. 2000년이 되자 한국의 신발 수출은 전성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3% 미만으로 추락했죠. 대신 베트남이 1위가 됐고 중국이 2위가 됐습니다. 부산의 신발 제국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현재 부산에는 여전히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대규모 공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술 공방, 샘플 제작 업체, 특수 신발 제조사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여전히 세계적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복잡한 샘플을 만들 때 여전히 부산을 찾습니다. 프라다, 구찌, 발렌시아가 같은 브랜드들의 신발 샘플 중 상당수가 부산에서 만들어지죠. 왜일까요? 기술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축적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 부산에 남아있으니까요. 한 샘플 제작 업체 대표의 말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샘플이에요. 디자이너의 상상을 정확히 구현해야죠. 이건 대량 생산 기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기술, 감각,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한테 있어요. 40년 동안 수억 켤레를 만들면서 몸에 밴 기술이요.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부산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독립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신발 공장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부산은 만들기만 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부산시는 신발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1980년대 부산에서 만들어진 에어조던, 아디다스 슈퍼스타 리복 펌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BUSAN이라는 택이 달린 그 신발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이게 다 부산에서 만들어진 거였어?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의 발을 책임졌던 도시 부산. 그 영광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기술과 자부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아마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태그가 붙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신발을 만드는 기술의 시작점, 그 산업의 토대를 쌓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 부산이라는 것을.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뜨거운 공장에서 땀 흘리며 만든 신발들. 그 신발들이 세계로 나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냄새나는 본드를 마시며 밤을 새워가며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던 그들. 그 땀방울이 모여 한국은 뭐든 잘 만든다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나이키를 만든 건 필 나이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이름 없는 여공들, 밤샘 설계를 하던 기술자들, 분량 하나 없이 완벽한 신발을 만들려 했던 장인들. 그들 모두가 나이키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신발 안에 적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땀과 자부심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신발끈을 묶으며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이 신발 뒤에 숨은 부산의 눈물과 영광을. 나이키를 만든 부산의 눈물. 이것이 바로 응답하라 1980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